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근데 오늘이 안타깝게도 마지막 방송입니다. 구독자님께서 미리 들어오셔서 아쉽다 이런 글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우정희님께서 김성환님 헤어커트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공진단님께서요. 김민하 평론가님 웃음소리 이제 못 듣게 돼서 어떡하냐고 걱정해 주셨는데요. 웃음소리요? 아, 웃음소리만 그러면 따로 어떻게 올려야 되나? 뭐 유튜브에다가 짤로 김민하의 웃음 네. 그래가지고 계속 올려둘까? 뭐 마지막 날이어서 뭐 소개도 없고 뭐 시작 이게 뭐도 없고 그렇게 가네요. 근데 오늘은 이게 유튜브다. 뭐 사실 뭐 다 아는데 뭘 소개를 합니까? 뭐 제가 김민하고 뭐 여기 계신 분이 김성환 평론가고 뭐 다 아시는데 뭘 소개를 합니까? 네. 그래도 죄송해요. 제가 까먹었어요. 아니 뭐 소개가 필요 없죠. 김민하 평론가 참 이렇게 아픈 구석을 팍팍 찌르고 들어와. 아니죠. 네, 이미 다 아시는데요. 뭐. 전 이사평론가 김성환이고요. 제 앞에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뭐 새삼스럽게 뭐 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못 보게 돼서 어떡하지? 너무 아쉽네. 네. 제가 오히려 더 아쉽습니다. 구독자님들보다. 오늘도 역시 아침 이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요. 또 휴가 떠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휴가 가셔서도 스콕스 보시러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아쉽습니다. 하여튼 오늘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인사청문회 때문인가요? 9시 40분에는 저희가 방송을 마쳐야 된다고 얘기해서 좀 스피디하게 속도감 있게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인데 뭐 소회라든가 뭐 또 그동안 뭐 또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김성환 평론가님이. 왜 또 그렇게 갔다가 얘기하다가 나한테 공을 던져요? 또 중요한 위치에 있으시니까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셔야죠. 대표로서 또 해주셔야죠. 내가? 중요한 위치? 스콕스 대표로서 해주셔야죠. 스픽스 대표는 전계환 대표고 스콕스 대표 김성환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 오늘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경향신문 1면으로 가주십시오. 또 버려진 최상병 특검법. 많은 신문들이 일면에 최상병 특검법이 폐기 처분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요. 경향신문 1면 기사가 제일 눈에 띄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사를 골라봤습니다. 또 버려졌습니다. 누가 버렸을까요? 누가 버린 겁니까 대체? 누가 버렸습니까?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거? 네. 국회가 버린 겁니까? 대통령이 버린 겁니까? 누가 버렸습니까? 공은 국회에다 던져놓고 국회가 버렸다고 또 이렇게 나중에 핑계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21대 국회에서 폐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했지만 결국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재석 299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특검법이 제2건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관련 법안 내용들은 저희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굳이 뭐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제2요구된 법안은 결국 제2결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그 표결, 그 찬성이라고 하면 108명 중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8명이 찬성이야 통과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200명이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되니까요. 반대가 104표로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4명이 여당 반대 당론을 어긴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이렇게 경향신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결 후에 위헌 요소가 많은 법이고 그 부당함을 확인하고 부결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고 하고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심을 배신하고 공정과 상식을 폐기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6면도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탈표 나온 부분들을 여러 신문들이 좀 분석을 했어요. 이탈표가 최소 3표에서 4표 정도 나왔는데 이걸 예상 밖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론을 결정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당론을 결정한 사안인데 108명이 왔으면
108표가 나와야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104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 4표가 어디로 갔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고집불통 안철수 의원이 한 표는 계속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하여튼 안철수든 누구든 간에 4표 어디 갔냐. 근데 그 4표로 추정되는 표 중에 3표는 찬성으로 간 것 같고 네. 한 표는 무효로 간 것 같고 이건 추정입니다. 어차피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더라고. 국회의원이 가부를 못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한자 뭐 부를 검표하면서 확인하는 사안이니까 뭐 이거를 뭐 거짓말할 수는 없을 텐데 네. 부를 썼는데 이 부를 한자를 잘못 쓴 게 이제 무효다라고 이제 하는데 네. 근데 그 부를 뭐 쓰는 것도 사실 그 잘못 쓸 수가 있습니까? 부를 그걸? 모르지. 한자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아니 근데 거기에 아니 친절하게 문자에다가 입구자를 써야 되는데 입구자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인데 친절하게 안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야, 그렇지. 표결하기 전에 그렇죠.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러면서. 그리고 한자를 모르시겠으면은 네. 한글로 써라. 한글로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요렇게 이거에서 일부러 오타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항상 점 엉뚱한 데다 찍는다. 그렇죠. 점을 왜 굳이 찍냐? 그렇게 점 찍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점을 찍었다고 하면 그래서 이것도 순수한 의미의 아차 실수 이거는 아닐 가능성이 의도적으로 네. 그렇게 만들었다. 있어 실수를 보여서 가장한.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이탈표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인 이탈표와 그리고 좀 소극적으로 움직인 이탈표 이렇게 나눠보면은 멍청한 이탈표 하나 더 넣어줍시다. 그러니까 최대 4표에 이른 것이다. 네.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에는 분위기가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고기도 먹으면서 러브샷도 하면서 네.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 외롭게 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하고 화기애애한 무드를 조성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이걸 하는데 그럼 거기다 당론 사안인데 그럼에도 지금 4표가 이탈표가 나온 거거든요. 4표만 이탈표가 더 있었으면은 이거는 넘어갈 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상 밖이다. 이런 얘기가 여당 내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표결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계속 거부권 행사에서 돌아오는 재표결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하다못해 오늘 조국 혁신당에서 윤석열 특검법 발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김건희 특검법도 어제 발의를 민주당에서 했다고 하거든요. 아마 다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방송사법도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통과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리 초선들 단단히 해라. 글씨 쓰는 연습부터 시켜라.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사실 이 파장이 생길까 봐 초선 의원들이 이게 또 표결 처음 해보니까 좀 실수 좀 했나 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그건 믿겠어. 국민이 창피하잖아. 그러면은 실수했다고 하면. 지금 뭐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리고 찾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누가 이거를 그러면 이탈을 했는지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단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기명인데 뭐 어떻게 찾겠어? 그렇죠. 일단 필적 대조하는 거야. 필적 대조. 일단 의심되는 거는 오늘 언론 보도 쭉 보면은 의심되는 거는 그동안 안철수 의원은 뭐 확실히 근데 이거는 확실히 뭐요. 입장이 있으니까 안철수 의원은 상수인 것 같고 나머지 2명에서 3명을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동안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보면은 한지아 의원, 김재섭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일단은 의심이 된다라고 하지만 가서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한테는. 근데 김재섭 의원은 계속 보셨지만은 지난번에도 반대표 던졌어요. 한동훈 이후에는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한 이후에는 자 우리는 이제 제3자 추천 특검법 얘기가 있으니까 민주당 안에는 다 반대표 던질 거야. 이런 모드로 돌아섰기 때문에 김재섭 의원은 나는 반대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한지아 의원의 경우도 물어봤더니 반대 찍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또. 그럼 누구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누구냐? 한동훈 혹시? 네? 혹시 한동훈? 아니 한동훈이 뭐 어떻게 들어올 수가 없구나. 누구로 변장해가지고 다른 한동훈의 아바타 변장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의심할 때는 결국 친한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가락질을 하게 되거든요 이러면은. 경향신문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기사에 보면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YTN 라디오에서 친한 개가 8명 이상인데
제3자 특검법이 발의됐을 때 친한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이제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친한계가 8명 이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은 정확한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하는 얘기들은 일단 당신이 누구한테 쏠려 있는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대놓고 나는 친한계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일 수는 있겠지만 의원들 중에 일종의 수면 아래에 있는 친한계도 있을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소엔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물밑에서는 그리고 무기명 투표에서는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조건들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 난감한 조건들이고 다 불안한 조건들일 수밖에 없다. 한동훈 대표도 친한계도 곤란해요. 왜냐하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얘기했잖아요. 한동훈 특검법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차상변 특검법은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너 이렇게 나오면 우린 한동훈 특검법으로 갈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시무시합니다. 네, 거기도 또한 이렇게 만만치 않다. 아주 생각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특검법을 추진한 야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6면 보여주십시오. 자, 야당 한동훈 수정안 배제 않고 제2법 채비, 상설 특검 또 검토.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제목에 드러나 있듯이 다시 될 때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이 다시 또 발의하겠다 법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제 발의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배제하지 않고 제2법에 나서는 동시에 별도 입법이 필요 없는 상설 특검 도입도 함께 검토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조국혁신당 대표가 그 MBC의 시선집중에 출연해가지고 인터뷰하더라고요. 근데 상설특검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회 규칙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대통령은 특검을 임명 안 하려고 할 거다. 이 부분 하나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특검보라고 하는 사람을 또 임명을 해야 되는데 특검보는 또 법무부 차관인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초유에 나중에 가서 보면은 성향이 다르다 그러면 특검하고 특검보가 싸우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사라고 하면 몇 명 되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면은 과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좀 회의적인 시각도 얘기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수사 외와 국정농단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드리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고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특검 거부가 확실한 탄핵 사유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냥 최상병 특검을 받을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특검법 부결 뒤에 즉각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김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윤석열 수사 외압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윤석열 특검법입니다. 결국은 법은 발의할 거고 상설 특검이라고 하는 카드는 계속 놓고 쥐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해보겠다. 이게 야권의 어떤 방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면은 그동안에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 이런 상황까지 오면 앞서 이제 한겨레 신문 기사에도 나오지만 한동훈 수정안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이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일보 5면 보여주십시오. 그 중간에 있는 기사예요. 여당 당권 잡고 최상병 특검법 한 발 빼는 한동훈. 아니 무슨 당대표 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봅니다. 네. 기사에 보면 당선 이후에 온도차가 뚜렷하다. 한 대표는 취임 첫날 취재진과 만나 최상병 특검법안 발의 뜻에 변함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발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 현역 의원이 아니어서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없다는 뜻이 담겼지만 불과 한 달 만에 특검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가 흐릿해졌다. 이 기사 이렇게 쓰고 있고 그다음에 최측근 장동혁 최고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SBS 라디오 25일 인터뷰에서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이 부결되면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굳이 이어갈 실익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법안이 부결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확연히 후퇴한 입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한국일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의 변심은 원내 지지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상병 특검 반대로 똘똘 뭉친 당내 의원들과 척을 지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다만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그가 원칙을 저버리는 모습은 약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상황이 달라지면 특검 카드를 다시 꺼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다른 신문들도 많이 썼는데 네. 가령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방금 이제 장동혁 최고위원이 인터뷰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네. 근데 일단 장동혁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와 논의한 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포함한 국정농단 특검법 등의 다른 특검법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제3자 추천 방식 등의 특검법을 발의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고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그러나 미묘한 기류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 발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화합 만찬 뒤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된다는 거예요. 한겨레 기사에 보면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코멘트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의미심장해요. 네.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동안은 사실 이전에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런 거는 한동훈 당시에 비대위원장이 되기도 전에 법무부 장관일 때 단순한 법 앞에는 예외가 없어야 되고 성역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나 가지고 네. 막 이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그만두라고 했잖아요. 용산에 정신을 막 잃었잖아요. 정신을 잃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뭘 정신을 잃었다는 게 뭐야? 네? 분노하고 그러니까 경로하는 게 정신을 잃은 건가 보네.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근데 그러면은 제3자가 추천하면 최상병 사건 특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정신이 막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어야 되잖아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특검법 관련 주장을 보면 민주당 법안이 편향된 법안이라고 지적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실과 입장이 다르지 않다.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하자고 하시겠다는 그 정도의 얘기다. 만찬 자리에서 뭐 얘기했나? 오늘 뭔가 얘기 한겨레인가 좀 하지 마라 그래. 걱정 마십시오 형님 이렇게 얘기했나? 한겨레인지 경향신문인지 아니면 다른 신문인지 이제 만평이 있었는데 네. 이제 러브샷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한겨레 만평이에요. 네, 러브샷 같은 모습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각자의 생각이 써 있어요.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 나는 흔들지 않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은 추진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좀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 그래서 일단은 요런 무드로 가고 있다. 네. 경향신문 6면에도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어제 이제 최상병 특검법 최종 부결이 되니까 악법이라고 규정하면서 국회 부결로 최종 폐기된 것은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통화를 했는데 여당 안에서도 이견이 있으니 내부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당정이 하나의 뜻으로 가겠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사가 이렇게 요 내용을 붙여줘요.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만찬하면서 한 대표와 러브샷을 하며 당정 결속 의지를 다졌다. 한겨레신문 만평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지. 그러니까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시 부각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 갈등을 봉합하려고 원팀 기조를 강화하려는 행보다. 근데 그 얘기 하잖아요. 이거 걱정하는 거 참모들이 막 얘기했더니 또 뭐 한동훈 위원장하고 만나는 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윤 대통령이 늘 예의. 지난번 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막 거기도 참모들 몇 명 핵심 참모들 그 사람들이 막 좌지우지하고 인사 문제 얘기 나오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윤 대통령이 좀 막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얘기했다잖아. 근데 이번에도 그랬다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걱정은 무슨 계속 그렇게 얘기해놓고 계속 걱정시켜놓고 이번에도 어쨌든 뭐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니까 뭔가 얘기가 있었을 가능성도 사실은 뭐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당분간 글쎄 야권에서는 계속 압박해 들어갈 텐데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살짝 들긴 하네요. 근데 결국은 입장을 이렇게 발을 빼면
계속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궁지에 몰리겠지. 제3자 추천 특검법 하겠다더니 어디 갔습니까?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오래된 이제 구력 있는 정치인 같으면은 이거를 계속 무시하고 가거나 이런저런 뭐 논리로 피해 가거나 할 텐데 네. 한동훈 대표는 그런 스타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에서 확인했듯이 반드시 자기가 긁히면 남을 긁어야지 되는 스타일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 제가 볼 때는 요 범야권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건드리다 보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기대를 갖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여서 그런 점에서 뭔가 기대해 볼 만한 게 있다 지금. 네, 이런 생각이 우리 듭니다.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뭐 이렇게 장난치듯이 이렇게 한번 긁으면 꼭 한번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뭔가를 하지 않을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민감한 분이잖아요. 인터넷에서 욕먹고 이런 거. 그거 참지 못하지. 인터넷에서 얘기 나오고 이런 거. 못 참지. 아주 민감해가지고 그거에 어떻게든 반응을 하거든요, 이분은. 그러면은 우리 얘기 좀 해주자. 인터넷 이거로 좀 바꾸라고. 인터넷을 바꿔라? 예. 네. 인터넷 바꾸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세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인터넷 비교원! 인터넷 가입 시 47만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 만에 견적 내고 비교해보세요. 한동훈 위원장 인터넷 비교원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인터넷 비교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가입할 때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77만 원까지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한동훈 위원장은 돈 많아서 별로 이런 거 신경 안 쓸 것 같긴 한데 우리는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인터넷 엄청난 돈이죠. 그럼요. 인터넷 TV 가입 원할 때 인터넷 비교원에서 기억해 주십시오. 365일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 한동훈 위원장 좀 이런 거라도 좀 바짝바짝 잘 해줬으면 좋겠네. 자, 우리 좀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야당도 그러니까 어제 국회에서 이 의결을 하려고 한 게 최상병 특검법이 있었던 거고, 네. 그다음에 방송법 개정안이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방송사법. 지금도 사실 요 필리버스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상정했더니 필리버스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것도 하고 있는 거지만 또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쨌든 요걸 처리해도 또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또 이 방통위는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를 합니다마는 임명 강행할 것이고, 임명 강행하게 되면은 또 2인 체제에서 마구 또 결정할 것이고, 이런 상황으로 막 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통위를 대통령 임명직 자리 2명만 달랑 임명해놓고 계속 지금 운영할 수 있었던 게, 지난번에 제가 방통위법 말씀드렸잖아요. 회의 성원 요건이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명은 남겨놔야 되는 상황인데, 방통위원장이 결국은 지금 공석이 된 상황이니까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김홍일 전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고 가셨잖아요. MBC 박문진 이사진 공고를 탁 그렇게 회의를 급조해가지고 내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모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이진숙 후보자 어떻게 하더라도 대통령은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임명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일주일짜리 방통위원장이거든, 저거. 근데 일주일짜리인데 왜 저 사흘이나 저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 일주일짜리 방통위원장이 사흘 동안 인사청문회 당하고. 제가 인사청문회를 사흘 동안 하는 거는 사실 처음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전례가 있긴 해요. 국무총리인가 뭐 누군가 했던 거 사흘짜리를 본 것 같긴 해요. 아니 근데 원래 장관은 장관은 안 하지. 보통 하루 하는 거고, 하루 끝나지. 지금 말씀하신 게 국무총리 후보자인 거지 않습니까? 네. 국무총리 후보자 이틀 하는 건데 아마 이틀 했는데도 뭐가 잘 안 됐거나 부족했거나 해서 하루 연장하자 뭐 이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갖고 3일이 된 사례일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장관급 후보자인데 하루로는 이건 도저히 지금 이 어떤 검증을 할 수가 없는 얘기들이어서 이틀 합시다라고 합의를 한 것도 이례적이었는데,
그 이틀 동안도 계속 침대 축구로 일관하니까는 야 이거는 이틀 갖고도 안 된다.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하루 더 할 수밖에 없다. 하루가 지금 연장돼갖고 오늘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몸이 축날까봐 걱정된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역사적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니까요. 무슨 그 계급장 달고 또 다른 자리를 차고 가실 거야. 무슨 설명을 해야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볼 땐 다음번 지방선거 때 출마한다. 틀림없이 출마하려고 덤빌 거다. 딱 그렇게 온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좋은 인상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MBC 내부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자리들을 계속 가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를 바꾼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갈 텐데 문제는 야권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회의 성원 요건 2명을 못 맞추게 하려면은 방법은 부위원장을 탄핵하는 거에 외에 지금 달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직무대행 맡고 있는 이상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기습 발의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임 부위원장이 바로 또 사표낸다는 얘기를 또 하더만 바로 사표낼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마치 준비했다는 듯이 이제 그런 일들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헌법과 방통위법상 탄핵은 기관장에 대해 가능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다. 이렇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방통위법에 그렇게 돼 있기는 하다고 하네요. 근데 권한쟁 대행도 거기 포함되는 거 아닌가? 안 되나? 사실 그 부분이 애매하긴 하죠. 자기들 멋대로 다 법대서 해석 다 해가지고 2명이서 다 의결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적의원의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제적이라는 게 원래 정원은 5명인데 2명만 제적이니까 제적의원의 과반은 1명만 찬성해도 우리는 의결할 수 있어. 이렇게 꼼수 부리고 위헌 위법을 저지르는 게 자기들이면서. 그렇죠. 참 근데 따박따박 따진다. 법만 따지면 그러니까 이런저런 맥락을 다 이게 해설을 좀 해드려야 되니까. 동아일보 1면 보여드렸으니까 5면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또 내용이 나와요. 예. 이런저런 맥락을 다 빼고 이 법에 대해서만 일단 뭐 해설을 하면은 법에는 뭐 그렇게 돼 있긴 합니다. 네. 방통위 설치운영법 제6조 5항에 보면은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서 네. 뭐 일단 부위원장이라든가 뭐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 탄핵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없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분은 어쨌든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은 갖고 있지만 방통위 상임위원인 거잖아요. 상임위원 중에 부위원장의 직을 보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임명 몫의 상임 부위원장인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사실 법적으로 탄핵의 근거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그러니까 그 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뿐인 어떤 상태니까 탄핵의 법적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사실 민주당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그러면 직무대행을 하는 경우에도 탄핵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게 있었거든요, 사실. 네, 김현 의원이 그렇죠. 발의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애매한 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 발의를 하기도 했던 것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만 법만 보면은. 근데 뭐 그런 쟁점이 될 사이가 없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법만 보면은이라는 단서를 그래서 붙인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은 정치적으로 쭉 흘러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탄핵 지금 2인 체제에서 마구 의결을 하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요걸 막기 위해서 어쨌든 좀 무리인 어떤 지적이 나오더라도 이런 권한을 써야겠습니다. 이제 야당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되냐 안 되냐를 논하기보다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도 직무정지나 일단 이렇게 해놓고 헌법재판소 가서 이게 법적으로 이유가 없느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을 우리는 못 참는다. 빨리 하고 싶은데. 빨리 MBC 빨리 바꿔가지고 네. MBC 빨리 장악해버리고 싶은 거지. 빨리 박문진 이사를 말리고 바꾸고 싶은데 바이든하고 날리고 싶은데. MBC 사장을 바꾸고 싶은 거지 사실은. 네, 바이든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럼 빨리 그러면 이상임 부위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회에서 사퇴를 시키고 대통령은 방통위 상임위원을 대통령 몫으로 다시 한번 그냥 임명을 해버린다. 이건 인사청문회도 뭐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바로 임명할 준비하고 있어요. 네, 바로 임명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진숙 후보자는
또 임명 강행해버리고 제가 볼 땐 길게는 한 다음쯤엔 임명할 수도 있어. 그렇죠. 임명 강행해버리고 네. 그래서 바로 난 2인 체제 만들어버린 다음에 2인 체제에서도 다 가능하다 이렇게 또 밀고 가겠다. 이게 이제 여당과 대통령실의 요 구상이다. 네. 그 다음에 또 새 방통위원장 탄핵 들어가면은 새 방통위원장 또 임명하는 그렇죠. 거야. 벌떼야구 하는 거죠 이제 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인사청문회 또 해. 그러니까 또 사흘 동안 인사청문회 해.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보니까 방통위 제가 가봤잖아요 인사청문회. 근데 맨날 우리가 TV로 볼 때나 이럴 때는 막 욕하고 막 그러지만 국회의원들 짐 빠지기는 하겠더라. 방통위원들 저도 안면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국민의힘 쪽 그 국회의원들도 제 팔을 붙잡고 왜 왔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왜 왔어?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시지 그랬어요. 다 잘리잖아 지금 당신들 때문에 내가 안 오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생명줄 짧아질 것 같아. 계속 이거 하다가 그쪽이나 양쪽이나 최민희 의원도 살이 더 많이 빠졌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악다구니 쓰는 분들도 사실은 힘들어요. 내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진 빠져.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맞아. 극한 직업이긴 해. 하기는 해야겠고 이게 뭡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지금 부위원장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기 때문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틀 내에 사퇴와 새로운 부위원장을 임명하고 그러면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진석 방통위원장이 또 탄생하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청문회는 이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아니 뭘 말을 해도 뭐 통해야 말이지. 대화가 돼야 청문회를 하지. 다 아니라고 하고 다 내가 맞다고 하는 이런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겨레신문 8면 보여주십시오. 너무 뻔뻔해. 사람이 상식이 없어. 내가 보니까. 왜냐하면 어제 우리 이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MBC가 2012년에 파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사측이 자신들한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여론 조작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지. 위키트리아라고 하는 이게 무슨 업체야? 여론 조작 업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원래는 인터넷 매체로 시작했는데 그렇죠. 인터넷 신문이었는데 거기와 관련돼 있는 무슨 소셜 머시기라는 회사가 지주회사 비슷하게 위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 우리 김행전 장관이 그렇죠. 또 부회장인가? 명목상 회장인 거지. 그렇죠. 거기하고 MBC하고 계약을 맺어서 네. 그 당시에 언론노조가 파업을 하는 상황이 국민들이 언론노조의 얘기에 너무 많이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 사측의 논리, 이런 논리를 많이 유포해 주십시오. SNS나 이런 데다가 이런 취지로 계약을 맺었는데 네. 그 계약금이 2억 5천이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당시에 MBC가 이 계약 내용에서 너무 과한 것들을 많이 요구해서 거의 결국은 계약 내용 이행도 못하고 우리가 포기해버렸다 그러잖아. 공은의라고 하는 분이. 그렇죠. 그래서 위키트리 그쪽에서 야 이건 우리 감당 못해요. 이렇게까지는 감당 못해요. 저희들도 뭐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지만 이렇게까지는 이건 너무합니다. 그래가지고 손 뗐다. 그 계약이 파기됐다. 이 내용이죠. 근데 어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MBC 내부에서는 트로이컷 보안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내부 구성원들한테 이거 다 의무적으로 까는 거야. 뭐냐면 회사 앱이야. 뭐 이렇게 설명하고 난 다음에 보안을 위해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기자들한테 시켰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깔고 나니까 자기들이 그걸 다 뽑아가 버렸어. 정보를. 이게 뭐냐면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그래서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필수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깔았는데 이 깐 사람들 중에는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회사 직원들이니까. 그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하는 역할이 이 직원들이 외부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자기들끼리 메신저를 뭐 주고받거나 하는 내용들을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회사의 중앙 서버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사측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이메일로 뭘 보냈는지를 사측이 다 열어볼 수 있었고 그 열어본 내용 중에는 언론노조의 전략이라든가 노조 내 내부 이 논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 그래서 이 과정에 관여한 것이 이진숙 후보자여서
이게 민사로 가가지고 이진숙 후보자가 아마 이 배상을 했거나 그랬을 겁니다. 아마 이진숙 후보자는 그걸로 처벌받지는 않았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이 형사 판단이 나온 거예요. 이건 불법이라고 판단을 한 거야, 대법원에서. 관여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이진숙 후보자. 네, 거기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거고. 어떻게 근데 기소 대상에서 쏙 빠졌어. 능력이 있는 사람 같아 보이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어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더니 이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엄청난 상황이 발생해서 위기 관리를 하려고 한 것이다. 아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아니, 그거는 나중에 받은 거고요. 당시에는 회사가 이런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사 위기 관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대법원에서 아니요, 그건 그때 상황이고요. 나중에 있었던 일이고요. 당시에는 그런 행위를 해도 괜찮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불법이라고 얘기했는데 당시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해도 되는 거였어요. 야, 이거 어떻게 논리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 저는 차라리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든가. 그게 낫잖아, 설명을.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법인카드 막 호텔에서 5천만 원씩 쓰고 막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회사 경영을 위해서 막 열심히 영업활동한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실제로 영업활동한 게 없다며. 광고 수주권이 한 건도 없고 협찬 2건 딴 게 전부라면서 뭔 활동을 했다는 거야? 그럼 대체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겠네. 많이 사들이기는 했으나 광고를 안 주대요. 근데 대전 MBC는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허튼데 쓴 거예요, 허튼데. 상당히 의심이 됩니다. MBC 내부 관계자가 정동영 의원한테 얘기를 해줬다잖아요. 오마카세를 먹었는데 그게 박문진 여권이사들하고 먹었다지 않습니까? MBC 본사 사장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청탁하고 다녔던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대전 MBC 실사까지 간다고 하니까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아까 우리 이제 근데 이게 여론 조작? 공작? 아니면 유리한 환경 조성? 여러 가지 어떤 것이든 간에 MBC 내부를 사찰하고 그리고 밖을 향해서는 MBC를 뭐라고 할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사람이 거꾸로 공원연이라고 하는데 시민단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더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이진숙이라는 분이 왜 방통위원장으로 와야 되냐. 그리고 왜 김민아, 김성환 이런 사람들은 방송에 별로 나오지 않거나 아예 못 나오고 이러고 있느냐에 대한 답이 있어요. 이게 한겨레 아까 보신 파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제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 이제 완전 찍혔어. 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왜 찍었는지가 여기 나옵니다. 한겨레 팔면 공원연, 한상혁 고발이 신호탄, 대통령, 여당과 방송장악 분업. 예? 저기 이걸 이 기사 읽으면 우리는 열받아요. 그게 공원연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김장겸 의원, 그 인사청문위원이에요. 공원연 고문 출신이고요. 이진숙 후보자는 공원연 발기인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원연이 뭔 일을 벌인 거예요? 무슨 짓을 했느냐? 윤석열 정권이 출범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임기가 1년 넘게 남았던 상황 아닙니까? 네. 시작하자마자 그런데 권성동 당시 국민의 원내대표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후한무치한 거고 자리 욕심으로 비칠 수 있고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동조하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기 문답에서 이게 국무회의에 그분들을 다 부를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임기가 남아있지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진사퇴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블랙리스트네.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본인들이 그냥 하고 말았으면은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바로 보수 성향 언론 시민단체의 직접 행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공원연 통해서 둘러가지고 온 거지. KBS와 MBC 내의 보수 성향 노조가 한상혁 위원장을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KBS 노조 등 20개 단체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고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검찰에 고발을 하고 감사원과 검찰 수사도 막 진행이 되는데요. 이러한 공정언론 국민연대 줄여서 공언련의 행위는
결국 한상혁 전 위원장의 해임이라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이 면직이 되고 나니까 방통위가 개편이 된 것이고 네. 그러면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에 신호탄이 된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야당목 방통위원으로 추천된 최민희 당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상황이었는데 한상혁 위원장이 기소가 되자마자 자신의 추천 몫으로 이상인 의원을 지명을 해서 방통위 구도를 여야 2대1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여권 우위의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에 돌입을 했고요. 이 KBS 이사회에는 윤석열 이사, 남영진 이사장이 해임이 됐고 이 여당 성향의 서기석 전 재판관, 헌법재판관, 황근 선문대 교수가 들어와서 여야 구도가 4대7에서 6대5로 뒤집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 KBS 이사회가 김희철 KBS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바로 대통령이 제거하는 일이 쭉 이어졌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비슷하게 이제 벌어지는데 이런 보수 성향 언론 시민단체의 활동이 빠짐없이 다 이런 데서 관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표격인 데가 바로 공원련인데 공원련이라는 데는 그러면 어떤 곳이냐?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에 설립이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KBS 노조, MBC 3노조 등의 방송사 보수 성향의 노조와 시민단체가 속한 연합단체입니다. 네. 출범식에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찾아가서 여러분 덕에 선거에서 이겼다. 감사 인사를 한 바 있고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지금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네. 공원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연 고문 출신, 이진숙 후보자는 공원연 발기인 출신이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고발만이 아니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방송통신심의위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그다음에 방심위원이었던 정민영 변호사에 대한 권익위 고발 이런 활동을 쭉 벌이면서 전임 정권 인사들을 계속 흔들었고요. 이후 방심위에서 정현줄 위원장, 이강복 부위원장, 정민영 위원이 다 해촉됐고 유일임 위원장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사주 의혹, 표적심의, 정치심의 논란이 불거졌고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등을 겨냥한 권익위 신고 등도 이 공원령 참여단체가 실행을 했고 공동취재단이 그래가지고 이 많은 일들이 몇 건이나 일어나는지를 세봤어요. 그러면 이거 네. 얼마나 한 거냐 이거를. 네. 공원연 등 보수단체와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의 사실상 같은 편이니까 성명, 집회, 기자회견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30건에 이르고 이외에 권익위 신고 4건, 감사원 감사 청구 4건, 검찰, 경찰 고소고발 7건 등 다 합치면은 45건을 이렇게 함께 이런 일들을 했다. 그리고 이런 공세는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 결과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당시 선방위는 정권 비판 보도에만 집중적으로 법정 제재를 내리면서 표적심의, 과잉심의 논란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때 선방위에 접수된 2023년 12월 24일부터 2024년 3월 20일까지 접수된 32건의 단체 민원은 모두 공원련에서 낸 민원이었고 정당 민원 149건 역시 모두 국민의힘 민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선방위에는 제일 황당한 거예요. 이게 공원연 공동대표 출신인 최철호 전 KBS PD 또 공원연 이사장인 권재홍 전 MBC 부사장 등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민원 내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그리고 또 민원만 고발만 하면 권익위는 득달같이 결정하고 검찰은 뭐 권익위가 넘겨주길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 던져 그리고 잽싸게 받아가지고 그것도 수사 들어가고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예요. 공원연 그러니까 이 KBS나 MBC 내부에 있는 보수적 성향의 노조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즉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는 이 방송사의 실세였던 분들. 그치. 그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분들이 공원연의 다 주요한 구성원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진행됐던 시사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자기들도 노조라고 자기들 방송사에서 하는 내용을 모니터링한다고 모니터링 보고서 같은 걸 맨날 씁니다. 그럼 거기 보면은 공원연 공인 좌파 김민하 평론가와 좌파 방송 진행자잖아. 그러니까 그 KBS 노조랑 그러니까 이 보수 성향의 KBS 노조 그다음에 MBC의 제3노조 이런 데서 내부에서 맨날 모니터링한 내용을 보면은
무슨 뭐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저도 뭐 네, 거기 진짜. 적혀 있습니다만은 어이가 없다. 진행자하고 무슨 평론가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악마예요. 그리고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를 쭉 쓰고 이 정권 들어와서는 그거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표로 맞아요. 만들어가지고 맞아. 성향 분석을 다 해가지고 김성환 파란색, 김민아 파란색, 장성철 까만색, 까만색이에요. 김용태 의원 지금 김용태 의원 그때는 좀 미움받았잖아요. 근데 김용태 의원은 그러니까 다 이게 예고가 돼 있었어. 빨간색. 그래도 빨간색 칠해줬어요. 아 그래도 네. 의원인데. 그러니까 자기 편은 빨간색. 그 색깔도 자기 편 딱 맞춰가지고 깔맞춤 해가지고 빨간색. 상대편은 상대편인 것 같으면은 파란색. 예? 그렇게 분류해가지고 표를 만들어가지고 야 문재인 정권 방송이 이렇게 불공정해 막 내부에서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내부의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 표를 국민의힘하고 한 편이잖아요. 국민의힘 미디어 특히 이런 데 가지고 이런 데 받아요. 그래서 맞아. 국회에서 주장을 합니다. 박성준 의원 이런 사람들이 막 주장을 해요. 어디 기관장 뭐 하나 받았다는 것 같던데. 네, 주장을 이 표를 들고 흔들면서 김민아 미디어스 출신입니다. 민동기 미디어오늘 출신입니다. 좌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 맞아. 그런 얘기 막 하고 이런 얘기 막 하니까 공원련 이런 데서 이걸 근거로 해서 방심이나 이런 데 심의를 막 넣습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KBS 노조, MBC 제3노조 다 공원련 소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내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자기들이 같은 편인 국민의힘에다가 국회에서 얘기하게 하고 자기들이 민원 넣어서 심의하게 하고 근데 방심위 가면 누가 앉아 있습니까? 공원련 출신의 심의위원이 앉아 있어요. 또 공원련 출신의 심의위원이 그걸 의결을 하고 그리고 지금 방통위원장도 공원련의 핵심 역할을 하신 분이 방통위원장으로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 결과 김성환, 김민아 굶어 죽게 생기고 지금 내가 중간에 자르고 싶었지만 자를 수가 없었어. 이게 너무 시간 뒤에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오늘 제일 그렇게 중요한 게 이게 굶어 죽게 생겼다 지금. 에? 사람이 있잖아. 이슬을 먹고 살아도 고기는 숙이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굶어 죽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아무리 그래도. 아 진짜 어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왜 나왔어 이렇게 물어볼 때 왜 나오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나. 밟히면 그래도 꿈틀이라도 해야지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선방위까지 올라갔어요. 민원을 집어넣으면 선방위가 막 그냥 두드렸잖아. 법정 제재 먹고 뭐 온갖 조치들을 다 해버렸는데 그럼 그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개인한테 돌아오는 피해도 있지만 방송사한테 1차적으로 피해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방심위 결정이 이게 선거방송심의위원회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렇게 두 개 심의를 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 심의에 대해서 이거 부당하다 그래서 이걸 가처분 효력정지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13건을 신청을 해서 11건이 인용이 됐대요. 가처분 신청 2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결과 나오지 않은 것까지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원에서 다 패했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제재 내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한겨레신문 신면에서 이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법원 여권 비판 총선 보도 법정 제재 제동 방송사 효력정지 신청 21건 중 19건 인용.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송사 입장에서는 선방위 방심위가 이렇게 막 심의를 하는 게 부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막 방망이를 막 두드려버리니까 지들끼리만 가가지고 야당 의원도 없어. 그렇죠. 부당해서 이 심의만으로도 이미 방송사는 타격을 입거든요. 그럼요. 제어가나 이런 데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은 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근데 이걸 가지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미 심의 결과가 반영이 되는데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이미 물 건너 가는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가처분을 내지 않습니까? 효력정지 신청을 내는데 총 어쨌든 21건을 심의를 했더니 법원에서 심의를 했더니 19건에 대해서 야 일단 효력정지 시켜. 이런 결론이 지금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이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
기본적으로 무리하게 진행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네, 방심이나 선방이가 그러니까 일단은 효력 정지시키고 본안 소송 나올 때까지는 일단은 보세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리하게 심의했는지 완전히 억지 논리로 심의했는지가 여기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럼 우리 권익위 얘기도 해볼까요? 경향신문 12면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권익위도 한편이 된 거야. 요런 아까 저희가 그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자기들끼리 치고받는지. 아니 핑퐁식으로. 권익위한테도 역시 마찬가지고 권익위도 이런 식의 결정을 하는 건데요.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많은 분들이 아마 얘기 들어서 아실 거예요. 청부민원.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가족하고 지인 동원해가지고 민원 집어넣고 거기에 대해서 또 심의하는 막 이런 일들을 벌여왔는데 이걸 권익위가 들여다봤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부민원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면 권익위가 이런 고발이 들어오면은 민원이 들어오면은 그럼 가족관계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 충돌이 발생하니까. 근데 가족관계도 확인을 안 했다며? 확인을 안 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민원을 넣은 방심위 직원을 오히려 문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익위 회의록을 천준호 의원실이 입수를 해가지고 그걸 경향신문이 이제 기사를 쓴 것인데 회의록을 보면은 한 의원이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네. 권익위 실무자가 그렇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고요. 네. 이어서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또 실무자가 그렇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조사 과정에서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받은 사례는 있나요? 물어보니까 실무자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럼 이게 그러면은 결론을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뭘. 그러면은 자기들이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강제조사권이 있는 곳으로 넘겨야지. 송부를 하든가. 그렇죠. 그래서 검경에 수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뭐 우리가 확인 못 하겠으니까 방심위가 한번 그러면 조사해 보세요. 방심위 건인데 니들이 네. 위원장 괴롭히려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은 내부에 적이 있으니까 니들이 그거 알아서 조치해.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린 못하겠으니까 이게 이 민원이 제출이 된 당사자인 방심위가 그럼 한번 조사해봐. 방심위가 셀프 민원을 한 건을 방심위한테 조사하라고 하는 권익위가 이게 무슨 정신입니까 이게? 그럼 그건 방심위원장이 결정하잖아. 그게 류일임 방심위원장이 지금 장난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경향신문 12면 보시면은요. 이거 12면을 버릴 기사가 없어요. 12면에 들어가 있는 기사를. 자, 그 아래 김여사 명품백 사건 비판 여론을 인민재판 규정한 권익위원. 김여사 명품백 사건 그 사건 종결 처리했다는 건 뭐 다 아실 것 같고요. 권익위원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제13차 권익위 전원회의 회의록, 그게 이제 사건 종결 처리 결정했던 회의거든요. 이 회의록을 입수를 했대요. 근데 이 회의에서 지금 명품 가방 관련 신고 사건의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넣을지를 두고 위원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하는 위원들도 있었거든요. 결국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지는 않되 한 참석자가 이 자리에서 소수 의견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절충안이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결서에 공식적으로 만약에 이거 대법원에서 판단할 때 대법관이 이견 내는 거 기록해 놓듯이 기록해 놓으면 틀림없이 언론에 보도가 될 거고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걸 굉장히 여권 추천 인사들이 반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회의록에 반대 의견을 기록해서 남기는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상 발언자는 전부 익명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문제의 발언들은 한 위원이 낭독한 소수 의견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답니다. 다수 의견을 표방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위원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 선물을 준 주체가 내국인일 경우에는 국가적 보존 가치를 따져 기록물을 인정할 수 있지만 외국인 선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은 별도 요건 없이 대통령 기록물이 돼 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하고요. 이 위원은 그러면서 외국인 선물도 국가적 보존가치 요건을 따져 기록물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다라고 했답니다. 이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미움이다. 법으로 미움받는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믿음이 마치 정의로 포장되고 있다는 위험성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신소련 형법, 나치스 독일 형법을 언급하며 유추해석으로 벌할 수 있다고 규정했던 역사에서 죄형 법정주의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죄형 법정주의가 사라진 문화대혁명 시절 수많은 사람이 인민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처벌받은 비극이란 사례를 들어서 죄형 법정주의를 지킬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위원이 얘기했던 말 또 해줄까요? 드릴까요? 아니, 뭐야? 제가 볼 때 이분의 직업이 좀 이제 유추가 미움. 됩니다. 네? 미움. 네. 이 사건의 본질은 미움이라잖아요. 미움인데 이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인지가 약간 제가 추정이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요? 전직 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겠네? 전직 검사나 뭐 이런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 말하지는 않거든 보통. 이런 직업을 가진 분이 부위원장이구만. 아닐까. 네. 근데 전직 검사는 죄형법정주의 얘기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법으로 미움받는 사람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믿음이 마치 정의로 포장되고 있다는 위험성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이 검사의 용어예요? 아니 이런 종교인의 얘기를 용어 아니야? 심리학과 용어인데? 아니 이런 얘기를 써먹을 때만 이런 맥락에 써먹고 싶을 때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꼭 그래. 검사 출신들이 자기들이 진짜로 이 얘기를 자기들이 들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네? 그래?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때가 있는 사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 사례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12면에 그 버리기 없다고 얘기를 했던 게 또 있어요. 기사가 12면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김건희 윤 대통령 명품백 받고 1년 지나서 알았다. 제목은 이렇게 된 건데 어제 기사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검찰 수사 받으면서 이 미움 때문이었을까? 미움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을까?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김 여사 변호인이 얘기를 했네. 방송에서. 그러면서도 지금 명품백 받고 1년 지나서 알았다는 것도 얘기를 한 모양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다 그때는 그런 얘기죠 뭐. 윤 대통령 알았다 그러면 처벌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 얘기를 하겠냐 설마. 그러니까요. 아니 받아가지고 와서 장롱 속에다 잽싸게 넣어놨었겠지. 그렇지 않아요? 일단 만나 틀린 날은 열어봤고 일단. 네. 그렇지. 일단 풀어서 헤쳐보고 네, 이분들의 주장에 뭘 따르면. 줬어? 조그마한 파우치야. 갖다 줘. 넣어놔. 바로 돌려주면은 최재형 목사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까. 크기가 좀 큰 걸 주지. 기왕 줄 네. 거면. 바로 돌려주면은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는 나중에 돌려줘. 네. 그랬다. 그렇게 주장했으니까. 근데 검찰 조사에서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얘기했는데 검사는 또 그걸 진술서에 남기지 않은 건 또 뭐야? 아니 그리고 거기서 왜 사과를 하냐고요. 근데 그 사과를 검사한테 하는 사과입니까? 원래 대국민 사과는 대통령도 국무회의 자리에서 해요. 국무회의 비공개 국무회의 자리에서 해요. 그것도 국민 앞에서는 안 해요. 아니 근데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언제부터? 그 언제부터라니요?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다음부터 그랬죠.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대국민 담화 할 때는 단상 하나 딱 갖다 놓고 거기 오셔가지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거 좀 더 해라. 그거 좀 더 해줘요. 오늘 마지막 방송이잖아.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그거를 뭐 어디 구석에 숨어가지고 하면 그게 대국민 사과, 대국민 담화가 됩니까? 윤 대통령 한 번만 좀 해줘. 네? 윤 대통령 한 번만 해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야, 저 카메라 켰냐? 제가 뭐 술이나 한잔 하자. 이렇게. 제 앞엔 제로 콜라가 있어서. 원래 한동훈 위원장은 제로 콜라를 안 마신대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안 마신다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로 콜라를 이 모든 음료수 중에서 제로 콜라만 마신대요. 그래서 만찬장에 제로 콜라가 있었던 건 한동훈 위원장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료라서 둔 거래요. 아, 그럼 한동훈 대표는 제로 콜라를 안 마셔요? 아니요, 마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잘못 얘기했다고 말했는데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위해서 해놓은 게 아니라는 거지.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길들여졌나 보네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술자리에서 제로 콜라 마신다라는 기사는 이전부터 많이 나왔거든요. 그치, 윤 대통령하고 같이 술자리에 갔을 때
물어봐야겠다 나중에. 제로콜라 혹시 좋아하세요? 이렇게. 저는 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게 의문이 해소되잖아.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억지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네, 좋아하게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만 더 하면 더 좋겠다. 아니 근데 이렇게 하는 검찰이 경향신문 10이면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검찰 김의경 씨의 벌금 300만 원 구형했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2012년 8월 2일 서울의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렇게 검찰은 얘기한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이랍니다.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저는 선거법 위반은 했다면 사실관계 따져야 됩니다. 근데 했다면 잘못한 게 맞아요. 어쨌든 간에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근데 뭐요? 아까? 뭐라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검찰이. 검찰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고 한 범행. 그러니까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고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 10만 4천 원을 사주면 5명한테 즉 김영란법에도 안 걸려. 5만 원이 한 끼 식사비가. 10만 4천 원 어치 밥을 사주면 매수가 되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후보가 됩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요. 권력 안 잡은 그걸 원망해. 날 원망하지 말고. 그냥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렇게 기소를 했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9시 34분이에요. 이젠 인사할 때가 다 됐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원래 상속 세울 얘기를 하나도 못했네. 근데 뻔한 얘기 아닙니까? 네, 우리가 마지막 날 굳이 상속세기까지 다 얘기해야겠어. 대법관 후보자는 그러더만 아이들 태어나면 주식 다 사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린 그렇게 받아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어. 요즘 100일 땐 금반지 대신 주식 준다고 하던데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는. 그들의 리그에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감시의 눈길을 잠깐 거두게 되면 늘 감시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이런 사람들은 그 틈을 노려서 자기들끼리 권력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고발해 드려야 되는데 끝났다. 우리가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반년 정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반년 정도 했어요. 어땠어요? 네. 김인하 평론가? 근데 이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김성환 평론가님도 그렇고 평론가들이 이제 언론도 많이 보고 신문도 많이 보고 기사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사실 평론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유권자들, 시민들이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는 맞아요. 이 자리에서 쭉 전해드린 거를 같이 보셨으면 아마 느끼셨을 텐데 신문이 물론 이제 보도 안 하고 감추고 이제 축소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상당 부분 보도할 거를 합니다. 보도할 거를 하고 그래요. 우리가 다 찾아가지고 그거를 능동적으로 우리가 찾아서 능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문장을 예를 들면 좀 이상하게 쓰거나 축소해 놨거나 막 이렇게 좀 감춰놔서 그렇지 보면 찾아낼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신문 6개를 우리가 딱 6개만 갖고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물론 그 외에 중요한 게 나오면 방송도 보고 했습니다만 근데 신문 6개를 우리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저희가 아침에 계속 봤던 것처럼 한 2시간을 꼼꼼히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민주주의가 잘 될 거예요. 품이 너무 많이 들긴 해. 그렇죠. 좀 힘들긴 한데 근데
할 수 있다면 그런 여유가 보장이 되고 그런 것들이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보장된다면은 네. 제가 볼 때 민주주의가 훨씬 잘 될 건데 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은 누군가는 그거를 또 잘 정리해가지고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힘들지만 열심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좀 얼마나 전달이 됐을까 그것이 좀 여러모로 저는 인생 다 좀 부정적인 사람이어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조금이라도 전달이 됐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들고요. 많은 저도 그렇고 이제 언론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이제 많이 미워하는데 저는 언론에 대한 비판도 사실 언론에 대한 비판이 오히려 지금까지 많이들 하는 언론에 대한 비판이 저는 단순한 비판들이 오히려 언론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우리가 해보니까 언론에 대한 비판을 굉장히 정교해야 된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장난칠 때는 아주 정교하게 장난을 치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장난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언론의 보도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점들이 저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저는 김민하 평론가한테 마지막 방송에서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무슨 배신감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저보고 인사해야 되는데 길게 하지 마라. 평상시에 말 길게 하는데. 아니 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뭐야? 그래서 나 말 안 하고 지금 말 아니죠. 자제하고 있었는데 자기 혼자 길게 쫙 다 얘기했잖아. 저 길게 하지 말라고 하지 40분에 않고 끝내야 되는데 38분이야 지금. 길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김성환 평론가님은 길게 하실 것이다.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아니죠. F의 감성으로 구독자님들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전달할 것이다. 저 이렇게 얘기했죠. 소설과 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1분 남았어 1분. 지금 4분 얘기하고 나 1분밖에 없어 시간이. 최대 45분이라고 그랬어요. 좀 40분 좀 넘겨도 돼요. 자기 맘대로 시간을 막 늘렸다. 아니 약간은 넘겨도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네. 아닙니다. 저는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요. 김민하 평론가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아 저한테요? 네. 아 그럴 리가 있습니다. 아니요, 정말 많이 배웠고요. 이건 그래서 역시 배움은 나이와 상관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둘째로는 이 시간에 아침에 저희도 물론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하지만 매일매일 이 시간 아침에 유튜브에 들어와서 구독하시는 거 쉬운 일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늘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와서 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민하 평론가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비록 몸이 괴롭지만 하고 난 다음에도 뿌듯한 마음이 들면서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러니까 저희가 없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김민하 평론가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언론 보도를 자꾸 들여다보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과 함께 또 이렇게 소중한 방송이 그냥 없어지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언젠가 또 기회가 된다면 어느 곳에서든 다시 한번 김민하 평론가를 만나서 배워가면서 계속 이렇게 신문 읽기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아쉽지만 문을 닫아야 되지만 그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그게 언제가 어떤 형식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 또 그런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하여튼 이제 인사할 때가 됐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김성환 평론가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살았지 않습니까? 조금 살아보니까 남한테 뭘 배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마지막에 인사하라니까 왜 갑자기 나를 향해서 인사를 구독자분들한테 인사를 하라고요. 구독자분들이 이걸 아셔야 된다. 김성환 평론가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네.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꾸 잘리기만 하고 뭘 만들지를 못해가지고 김민하 평론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그래가지고 죄송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언젠간 만드는 일을 할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네, 다시 돌아옵니다. 어디서든 어떤 형태로든 네, 다시 돌아옵니다. 네. 자, 우리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인사하기보단 일어서서 구독자분들한테 카메라 향해서 인사 90도로 폴더 인사 한번 하고 끝냅시다. 그냥 폴더 인사하고 끝냅시다. 네? 한동훈식 인사. 그렇지. 여기 지금 구독자분들도 막 정말 고맙다, 눈물 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써주셨어요. 아니 근데 제가 5년 동안 한 시사 그만둘 때보다 지금 왠지 더 짠한 느낌? 더 약간 울컥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애정도 쏟았고 그만큼 제가 뭔가 감성을 이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물론 희사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정도의 감성이 생긴다는 거는 아까 괜히 잘못 얘기해가지고 몰려 뭐 감성적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 하여튼 그거는 이제 각설하고 네. 왠지 울컥해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일어나서 하자고요? 아 그럼요. 이건 또 예의지 않아. 아 근데 카메라 잡힌다. 자 그동안에 6개월이지만 구독자분들 감사했습니다.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